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스웨덴 청년이 한국 회사 첫 출근 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 신입도 이 시간이면 더 잘하겠네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스웨덴식 일처리가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한국 동료가 암수술 받은 어머니를 단 하루만 보고 회사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나라에서 온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나라에서 겪은 문화 충격. 그는 왜 결국 한국식 워크 스타일에 매료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나고 자란 에릭 안데르손입니다. 28살 전자공학을 전공했죠. 스웨덴에서의 제 삶은 완벽한 균형 그 자체였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정각이면 퇴근, 점심시간은 여유롭게 1시간 30분, 하루에 2번씩 피카 시간에는 동료들과 커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1년에 5주 휴가는 기본이고 여름이면 회사가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기도 했어요. 우리 스웨덴이 진짜 선진국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하는데 우리는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스웨덴 시스템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제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목록을 훑어보다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처음 본 순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저 작은 아시아 국가에 뭐가 있다고? 일본이나 중국도 아니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과의 갈등 이야기나 들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릭, 한국의 전자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내 전공 분야라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어차피 1년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공부는 적당히 하고 아시아 여행이나 실컷 즐기다 오자. 출국 전날 밤 아버지 스벤이 저녁 식사를 하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에릭, 동양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특히 한국인들은 악착같이 일한단다. 내가 30대 초반에 한국 회사와 협업했을 때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더구나. 한 번은 주말인데도 모두 출근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거의 30년 전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지,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이 2025년인데 어떤 나라가 그렇게 일해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도 당연히 워라밸을 중시할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요. 비행기에서 한국에 대한 안내 책자를 훑어보면서도 어차피 대학이라 학생들은 다 비슷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빽빽한 고층 건물들과 눈부신 네온사인들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도착한 첫 주는 신선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고 학생들은 친절했습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1년 보내고 좋은 추천서 받아 스웨덴 명문 대학원에 들어가면 되겠군. 이런 계산을 하며 여유롭게 첫 주를 보냈죠. 그런데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학생들은 수업 중에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님 말씀을 꼼꼼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는 대신 다음 수업 준비를 하거나 과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죠.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팀 프로젝트 회의가 저녁 8시에 시작됐는데 11시가 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슬그머니 제안했죠. 여러분, 이제 저녁 11시가 넘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팀원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까지 지었어요. 안데르손 씨, 내일 중간 발표인데 어떻게 지금 끝내요? 최소한 새벽 4시까지는 해야 기본 틀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벽 4시라고? 농담이겠지? 하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전혀 농담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그날 새벽 2시쯤 도서관에 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거의 모든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은 만석에 카페테리아에서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험 기간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한국 룸메이트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해. 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보통이야. 시험 기간에는 밤샘은 기본이고
도서관에서 며칠씩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열정이라는 것은 제가 평생 살아온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죠. 창문 밖으로 여전히 불빛이 환한 캠퍼스를 바라보며 이 1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충격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건 제가 인턴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반 학교의 추천으로 한국의 중견 전자회사에서 인턴 기회를 얻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죠. 한국 학생들의 공부 강도를 보면서 직장은 어떨지 약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정말 직장에서도 학교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고민 끝에 한국의 중견 전자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한국 교수님의 추천으로 얻은 기회였죠. 사실 말이 고민이지 내심 기대도 컸어요. 직접 한국 기업을 경험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었거든요. 스웨덴에서의 직장 경험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광적으로 공부하지만 회사는 좀 다를 거야. 기업은 어디나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스웨덴보다야 바쁘겠지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인턴 첫날 회사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8시 55분. 스웨덴 기준으로는 충분히 일찍 도착한 시간이었죠. 9시 업무 시작 5분 전이니까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는 이미 분주했고 엘리베이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 다들 비슷한가 하는 생각에 개의치 않고 배정받은 사무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자리가 이미 차 있었고 직원들은 마치 몇 시간째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멘토로 지정된 김 과장님은 컴퓨터 앞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분의 책상 위에는 이미 반쯤 비어있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에릭 안데르손입니다. 김 과장님은 고개를 들고 시계를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아, 안데르손 씨, 어서 오세요. 시간이 좀 늦었네요. 늦었다고요? 지금 8시 55분인데요. 제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김 과장님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보통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합니다. 9시에는 팀 미팅이 있고 그 후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죠.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네, 8시 30분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죠. 김 과장님의 표정이 무표정해졌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제 중국 거래처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와서 안데르손 씨, 혹시 오늘 점심 식사는 건너뛸 수 있겠어요? 회의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첫날부터 점심을 건너뛰라고?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인턴 첫날에 거절할 수는 없었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행히 김 과장님은 제 점심을 완전히 뺏어가진 않았어요. 11시 45분 김 과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안데르손 씨, 점심 먹으러 갑시다. 30분 안에 돌아와야 해요. 그제서야 안도했지만 동시에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점심시간이 최소 1시간, 보통은 1시간 30분이니까요. 구내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김 과장님은 저에게 기본적인 회사 규칙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직원들이 식사 중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식사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경주라도 하듯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스웨덴에서처럼 여유롭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김 과장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김 과장님은 입가에 밥알을 닦으며 대답했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웨덴에서처럼 여유롭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김 과장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둘러 식사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30분 정도면 대부분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안에 식사를. 스웨덴에서는 그 시간 동안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식당에는 이미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김 과장님도 먼저 올라가겠다며 이미 사무실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허겁지겁 남은 음식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갔더니 모든 팀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마치 제가 늦어서 모두를 기다리게 한 것처럼 느껴졌죠. 김 과장님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안데르손 씨,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오래 식사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빨리 먹도록 노력해보세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식사는 즐기는 것이지 서둘러 끝내는 업무의 연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맡은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스웨덴에서 자랑스러워했던 효율적인 일 처리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날이 끝났구나.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자켓을 입었죠. 그런데 사무실에 누구도 퇴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여전히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저는 결국 김 과장님에게 물었어요. 퇴근 안 하세요? 이제 6시인데. 김 과장님은 마치 어린아이의 질문을 들은 것처럼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일과가 끝나려면 멀었어요. 보통 9시는 되어야 첫 퇴근 물결이 시작되죠. 오늘은 중국 거래처건도 있으니 아마 10시는 넘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9시, 10시, 하루에 14시간 가까이 일한다는 말인가? 스웨덴에서는 그 절반 시간도 과로라고 할 정도인데 말이죠. 혹시 저도 그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첫날이니 오늘은 7시까지만 있다가 가세요. 내일부터는 팀과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날 저녁 7시 10분, 겨우 회사를 빠져나왔을 때 느낀 피로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쳤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어요. 스웨덴에서 일주일 일하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하루를 일한다니. 기숙사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일과인가? 하지만 그날 저녁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많은 사무실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강도로 일한다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을 테니까요. 첫날의 충격을 뒤로하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문화의 차이일 뿐이야. 적응하면 돼.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저는 일찍 알람을 맞추고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직원들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김 과장님은 제 노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좋아요. 오늘 아침 회의부터 참석하세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원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모두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놓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회의는 정확히 8시 30분에 시작됐고 분위기는 무척 진지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데 모두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를 언급하며 정확하게 말했어요. 스웨덴에서의 회의가 보통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턴십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제품 디자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2주 동안의 한국식 업무 리듬에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 8시 30분 출근에 밤 9시 퇴근, 짧은 점심시간과 끊임없는 회의, 스웨덴에서의 여유로운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김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김 과장님, 혹시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집에서 원격으로 작업해도 될까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작업은 각자의 편안한 공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요. 김 과장님은 제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좋아요. 신입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글로벌 인재의 작업 방식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 4시까지는 반드시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워라밸을 누릴 수 있겠군. 회사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더 아름답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좋아하는 스웨덴 음악을 틀었습니다. 소파에 노트북을 펼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했죠. 이렇게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한국 사람들도 이런 방식을 배워야 해. 작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스웨덴에서처럼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창문 너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파스타를 해먹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밤 11시경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했어요. 스웨덴 기준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디자인 초안이었죠. 다음 날 오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다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50분 저는 자신감에 차서 회사에 도착했어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는데 이미 팀원들과 팀장님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준비한 초안입니다. 자랑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 디자인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뿌듯한 마음으로 팀원들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다른 팀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김 과장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디자인 초안과 기본 스펙, 그리고 간단한 사용자 시나리오까지 포함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때 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팀원들은 어제 밤새 회사에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결과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입사원도 이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른 팀원들의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충격적인 차이를 실감했어요. 그들의 자료는 제 것보다 5배는 더 많은 페이지 수에 세부적인 기술 분석, 경쟁사 비교,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로토타입 이미지도 3D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스웨덴에서 일주일은 걸릴 작업량을 하루 만에 해낸 것이었으니까요.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빠르게 끝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작업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고 제 디자인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엄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감보다는 교육적인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안데르손 씨, 이곳은 스웨덴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물의 퀄리티와 양에 있어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을 특별 대우해서 재택근무를 허락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 실망이 큽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효율적인 스웨덴식 일 처리가 한국에서는 게으름이나 불성실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과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주세요. 필요하면 밤샘 작업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일해왔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도 느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올라이터를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남아 밤새도록 작업했어요. 김 과장님을 비롯한 몇몇 팀원들도 자신의 일을 하느라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묘한 연대감이 생겨났어요. 밤 11시경 잠시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에 갔을 때 박 대리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밤샘 하세요? 힘들죠? 네, 스웨덴에서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야근을 해도 길어야 7시나 8시까지였거든요. 박 대리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입사 첫 해에는 매일 밤 12시 넘어서 퇴근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지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이게 정말 건강한 방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초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니까요. 새벽 3시, 4시 눈이 감기고 집중력이 흐려질 때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찬물로 씻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5시 마침내 완전히 다른 디자인 초안을 완성했어요. 스웨덴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작업량이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세한 기술 명세서, 경쟁사 분석, 원가 계산, 마케팅 전략 초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어요. 그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극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뿌듯함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충혈된 눈으로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집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박 대리님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책상에 놓아주셨어요. 첫 밤샘이었죠?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샤워실 가서 씻고 오세요. 옷도 갈아입을 수 있게 회사 티셔츠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인상적이었던 건 박 대리님의 말투에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일종의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인정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초안을 발표했을 때 이번에는 팀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김 과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팀장님도 많이 발전했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직장인들이 매일 극복하는 도전의 크기를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정도의 결과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었으니까요. 퇴근길 무척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전날과 달라 보였어요. 하루 만에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죠. 인턴십 2달째가 되면서 저는 놀랍게도 한국의 업무 리듬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밤 9시 퇴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 근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 중에 스웨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에릭,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갑작스러운 발작이 일어난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셨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의사가 말하길 며칠간 관찰이 필요하대. 내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만.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스웨덴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타깝군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형 바이어와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당신의 역할이 중요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 일이 먼저라고요? 하지만 팀장님, 제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팀장님은 타협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말 동안만 다녀오는 건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스웨덴에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 1-2주의 휴가가 즉시 승인되었을 거예요. 화가 났지만 인턴 신분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말 동안만 스웨덴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팀원들이 알게 되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니가 위급한데 왜 이틀만 다녀오시나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사무실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대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작년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당일 하루 휴가를 쓰고 그 후엔 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뵙고 새벽에 자료를 준비하곤 했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더 오래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족이 아플 때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 대리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물론 그게 이상적이죠. 하지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저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빠지면 모두가 더 고생하니까요. 이 대화는 제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웨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것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비결인가? 개인의 희생을 통한 집단의 성공. 스웨덴에 도착해 어머니를 뵈었을 때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셨지만 제가 월요일에 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놀라셨어요. 그렇게 빨리? 방금 왔는데 한국에서 일이 그렇게 급한가? 주말 내내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회사 일이 떠올랐어요. 자꾸 이메일을 확인하고 주말에도 올리는 업무 카톡에 대답하느라 온전히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약속대로 한국 사무실에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제가 없는 동안 팀원들이 제 업무까지 처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이미 90% 완성된 상태였고 제가 담당한 부분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커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김 과장님은 씩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우린 팀이니까요.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제서야 한국의 일 문화가 단순한 노동 착취가 아니라 깊은 동료애와 책임감에 기반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스웨덴의 워라벨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식 팀워크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었어요.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제품이 해외 전시회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대상을 수상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경쟁사가 바로 스웨덴의 유명 기업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같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6개월이 걸렸지만 우리는 단 6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배웠던 효율성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진정한 효율성은 단순히 편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턴십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셨어요. 안데르손 씨,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번 상황에서도 보여준 책임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기쁨도 잠시, 곧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어요. 저는 7월에 스웨덴으로 돌아가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7월이 전통적인 산업휴가 기간으로 가족들과 한 달간 시골 별장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 과장님에게 물었어요. 김 과장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7월에 3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과장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주요? 불가능합니다. 7월은 우리 회사의 핵심 시즌이에요. 게다가 장기 휴가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좋은 직장 기회였지만 스웨덴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팀장님에게 직접 찾아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데르손 씨, 당신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7월에 2주 휴가를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휴가 중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타협 안에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팀 내에 퍼지자 박 대리님이 커피 타임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데르손 씨, 팀장님이 2주 연속 휴가를 허락하셨다고요? 대단합니다. 저는 입사 이후 일주일 넘게 쉰 적이 없는데 박 대리님의 표정에서 부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휴가를 가면 다른 분들이 더 고생하게 되나요? 박 대리님은 솔직히 대답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 빠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스웨덴의 여유로운 삶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동료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감동했어요. 처음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진정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리고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제안해주신 2주 휴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일주일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순간 팀장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정한 존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3-4주 휴가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제가 이제는 일주일 휴가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턴십이 종료되고 정규직 전환을 앞둔 마지막 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스웨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1년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으로 열정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고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스웨덴의 균형 잡힌 삶이 그리웠습니다. 고민 끝에 김 과장님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김 과장님,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헌신과 열정, 책임감. 하지만 솔직히 이 강도로 평생 일하는 것이 제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김 과장님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데르손 씨, 당신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자란 문화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1990년대 외환위기 때 저희 회사도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 직원이 밤새워 신제품을 개발했고 그게 회사를 살렸죠. 그때의 위기의식이 지금까지 우리 DNA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함만 추구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공식적으로 물으셨어요. 안데르손 씨, 우리 회사 정규직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팀장님, 그리고 모든 동료 여러분, 이곳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뿌리와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것은 한국 문화나 회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제 고향에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은 서운함과 이해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우리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한 첫날, 즉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이 오후 4시 30분에 수요일이니까 일찍 퇴근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벌써 퇴근하는 거야? 제가 물었죠. 당연하지. 오늘은 수요일이잖아. 왜 한국에서 나쁜 습관 배워왔어? 동료가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웨덴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한국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8시 30분 출근에 밤 9시 퇴근이 기본이야. 주말에도 종종 일하고. 그러자 동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건 인권 침해 아니야? 라고 물었죠.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도 없었을 거야.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도 없었겠지. 동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형적인 스웨덴식 팀 미팅에 참석했는데 이 시간 동안 커피 마시며 잡담하다 결론 없이 끝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저는 스웨덴의 유명 기술 스타트업에 취업했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헌신과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해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제 새로운 태도는 직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스웨덴의 효율성과 한국의 헌신을 결합한 저만의 작업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6개월 후 제 팀은 회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부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김 과장님이었어요. 안데르손 씨, 잘 지내나요? 우리 회사가 스웨덴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데 현지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과 스웨덴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가움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경험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김 과장님,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인들이 미친 듯이 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그래서 내가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단다. 그들이 그렇게 일한 덕분에 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열정을 스웨덴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내가 그렇게 변할 줄이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보구나. 네, 아버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작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에너지와 잠재력을 가진 나라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